성공하려면 무언가를 더 얻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도 성공을 위해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새로운 인맥을 만들고 새로운 기회를 찾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500년 전 조선의 한 천재는 정반대의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진정한 성공은 무언가를 얻는 것이 아니라 나쁜 것들을 버릴 때 찾아온다. 이 말이 믿어지시나요? 현대 사회에서는 항상 더 많이, 더 빨리, 더 크게를 외치는데 이 사람은 정반대로 빼기의 철학을 말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 방법으로 그는 조선 최고의 성리학자가 되었고 5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사람들이 그의 가르침을 찾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날 인물은 퇴계 이황입니다. 조선시대의 최고의 성리학자이자 한국 사상사의 거대한 봉우리로 불리는 그 사람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은 아시나요? 이황이 남긴 가장 중요한 가르침 중 하나가 바로 무엇을 버릴 것인가에 관한 것이라는 사실을요. 특히 오늘의 이야기는 인생의 경험이 쌓인 분들에게 더욱 깊은 울림을 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황이 발견한 5가지 나쁜 습관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고착화되기 쉬운 것들이거든요. 하지만 그가 이것들을 버리는 과정에서 얻은 지혜는 지금의 여러분에게도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1501년 경상북도 안동 낙동강이 굽이쳐 흐르는 아름다운 산골 마을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씨 가문의 12대손 이황. 그의 집안은 고려 말부터 조선 초까지 대대로 학문으로 이름을 떨친 명문가였습니다. 할아버지 이계양은 성종 때 현감을 지냈고 아버지 이식은 진사시에 합격한 수재였죠. 당시 안동 이씨 가문은 지역에서 손꼽히는 학자 집안이었습니다. 집 곳곳에는 책이 가득했고 어른들은 늘 학문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어린아이들조차 한자를 줄줄 읽는 것이 당연한 분위기였습니다. 이황은 바로 이런 지적 토양 위에서 자라날 예정이었어요. 하지만 운명은 잔혹했습니다. 이황이 태어난 바로 그해 아버지 이식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거예요. 7개월 된 갓난아기가 아버지 없는 집안의 막내 아들이 된 것이죠. 어머니 박씨 부인은 홀로 7자녀를 키워야 했습니다. 갑작스럽게 집안의 기둥을 잃은 상황, 경제적으로도 매우 어려워졌어요. 가난했습니다. 명문가라는 이름은 있었지만 실제로는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도 빠듯했어요. 어머니 박씨는 밤낮으로 바느질을 하고 농사일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가난한 집안에는 무엇보다 소중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학문을 향한 열정이었죠. 박씨 부인은 아무리 어려워도 아이들의 교육만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우리 집안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길은 오직 학문뿐이다. 비록 가난하지만 공부만은 게을리하지 말아라. 이것이 어머니의 일관된 신념이었습니다. 당시 안동은 어떤 곳이었을까요? 조선 전기, 성리학이 본격적으로 뿌리내리기 시작한 시절이었습니다. 서원과 향교가 곳곳에 세워지고 학자들이 모여 토론하고 책을 읽는 소리가 마을마다 울려 퍼지던 때였죠. 특히 안동은 영남 지역의 학문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었어요. 마을 어른들은 이황을 보며 안타까워했습니다. 저렇게 총명한 아이가 아버지를 일찍 여의다니. 하지만 동시에 기대도 했어요. 언젠가는 집안을 일으킬 것이라고 말이죠. 이황은 바로 이런 기대와 안타까움이 교차하는 분위기 속에서 자라났습니다. 하지만 어린 이황은 평범한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총명하기로는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정도였지만 몸은 허약했습니다. 자주 아팠고 다른 아이들처럼 뛰어노는 것보다는 조용히 앉아서 책을 읽는 것을 좋아했죠. 어머니는 걱정스러웠어요. 아이가 너무 조용하고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는 게 정상인지 궁금했거든요. 하지만 이황의 학습 능력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7살 때의 일입니다. 마을 서당에서 천자문을 배우던 이황은 하루 만에 천자를 모두 외워버렸습니다. 서당 훈장 김갱필이 깜짝 놀라 다른 책을 주었는데 며칠 만에 그것도 다 읽어치웠어요. 이 아이는 범상하지 않다는 소문이 안동 전체에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신동이 나타났다고 했어요. 마을 어른들이 하나둘씩 이황의 집을 찾아와서 아이의 실력을 확인해보곤 했습니다. 어떤 책을 던져줘도 금세 읽어내는 모습에 모두들 혀를 내둘렀죠.
하지만 총명함과 함께 찾아온 것은 섬세한 성격이었습니다. 작은 일에도 깊이 생각하고 때로는 지나치게 예민했죠. 친구들과 놀다가도 누군가 아무렇지 않게 던진 한마디에 상처받아 며칠씩 고민했습니다. 왜 나한테 그런 말을 했을까? 내가 잘못한 게 있나? 이런 생각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어요. 9살 때는 이런 일도 있었어요. 서당에서 친구 하나가 이황이는 아버지가 없어서 불쌍해라고 말했어요. 아기는 없었겠지만 이황에게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며칠 동안 밥도 제대로 먹지 않고 혼자 방구석에 앉아 있었어요. 어머니가 걱정해서 물어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그러다가 어느 날 이황은 어머니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어머니, 왜 사람들은 서로 다른가요? 왜 어떤 사람은 아버지가 있고 어떤 사람은 없나요? 10살도 안 된 아이가 던진 질문치고는 너무 철학적이었어요. 어머니 박 씨는 깊이 생각한 후 이렇게 답했습니다. 황아, 세상은 원래 다 다르게 생겼단다. 그게 자연스러운 거야. 중요한 건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느냐 하는 거지. 이 말이 어린 이황에게 첫 번째 인생 교훈이 되었어요. 12살 때 이황은 첫 번째 큰 깨달음을 얻습니다. 어머니가 과로로 병에 걸려 누워있는 동안 그는 밤낮으로 간병을 했습니다. 물을 떠다 드리고 약을 끓여 드리고 이불을 정리해 드리는 일을 성실히 했어요. 주변 사람들은 효자라고 칭찬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신을 돌아보니 뭔가 이상했어요. 분명히 어머니를 돌보는 일은 당연한 일인데 왜인지 공부할 시간이 없다는 것을 핑계로 삼고 있더라고요. 아니, 더 정확히는 게으름을 정당화하고 있었던 거죠. 어머니 간병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공부하기 싫어서 피하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니까 부끄러웠어요. 효도는 효도대로 하면서 공부도 게을리하지 않을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이황은 그때부터 새로운 방식을 만들었어요. 어머니 곁에 앉아서 책을 읽는 거였죠. 어머니가 주무실 때는 조용히 책을 보고 깨어 계실 때는 책 내용을 들려드렸어요. 어머니도 아들의 공부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마음이 편안해 하셨죠. 나는 지금까지 내 안의 나쁜 습관들을 핑계로 포장해 왔구나. 이것이 이황이 평생에 걸쳐 추구할 자기 수양의 출발점이었습니다. 12살 어린아이가 자신 안의 게으름과 합리화를 발견한 순간이었어요. 이 경험을 통해 이황은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나쁜 습관들은 항상 그럴듯한 이유를 들고 나타난다. 하지만 진정한 성장은 그런 핑계들을 하나씩 버릴 때 시작된다. 16살이 된 이황은 본격적으로 과거 시험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안의 가난을 벗어나려면 관리가 되어야 했고, 그러려면 과거에 급제해야 했어요. 총명한 머리에 집안의 기대까지 더해져 빨리 급제해서 출세하고 싶다는 마음이 굴뚝 같았죠. 하지만 바로 여기서 첫 번째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조급함이었습니다. 이황은 하루하루가 답답했어요. 이런 식으로 공부하면 언제 급제할 수 있을까? 밤늦게까지 책을 읽으면서도 더 빨리, 더 많이를 되뇌었습니다. 한 권을 끝내면 바로 다음 권으로 넘어갔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도 나중에 알겠지 하며 넘어갔어요. 주변 사람들도 이황을 재촉했습니다. 넌 똑똑하니까 빨리 급제할 거야. 우리 집안이 다시 일어서려면 내가 해야 해 같은 말들이었죠. 이런 기대감이 이황에게는 오히려 부담이 되었어요. 1522년 21살의 이황은 과거 시험에 처음 도전했습니다. 초시는 비교적 쉽게 합격했어요. 주변 사람들이 축하했습니다. 역시 우리 이황이 이번엔 확실히 급제하겠구나. 이황 자신도 자신만만했죠. 하지만 회시에서 떨어졌습니다. 충격이었어요. 시험장에서 나올 때까지는 잘 봤다고 생각했는데 결과는 불합격이었죠. 왜 떨어졌을까 밤새 고민했지만 원인을 찾을 수 없었어요. 1527년에 다시 도전했지만 또 실패했습니다. 이번에도 초시는 합격했는데 회시에서 또 떨어진 거예요. 1531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연속 실패. 주변에서는 그렇게 똑똑하다던 이황이 왜 계속 떨어지는 거야 라는 수군거림이 들려왔어요. 이황은 깊은 좌절감에 빠졌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생각만큼 똑똑하지 않은 건 아닐까?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거울 앞에 앉아 자신을 바라보며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시험에 떨어지는 이유가 실력이 부족해서일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 차분히 생각해보니 시험장에서의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시험 문제를 받자마자 빨리 풀어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문제를 꼼꼼히 읽지 않고 성급하게 답안을 작성했던 기억들이 말이죠. 그때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조급해하고 있었는지를요. 시험장에 들어가면 빨리 답을 써야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혀서 문제를 제대로 읽지도 않고 성급하게 답안을 작성했던 거예요. 평소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책을 깊이 이해하기보다는 빨리 많은 책을 읽으려고만 했죠. 더 구체적으로 분석해봤어요. 시험 문제를 읽을 때도 끝까지 읽지 않고 중간에 이 문제구나 하며 답안 작성을 시작했던 적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 문제의 핵심을 놓치는 경우가 빈번했던 거죠. 이황은 결심했습니다. 조급함을 버리자. 빠른 것보다 깊은 것을, 많은 것보다 정확한 것을 추구하자. 그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이런 다짐을 했습니다. 오늘 하루 나는 서두르지 않겠다. 한 글자를 읽더라도 천천히 정확히 읽겠다. 그리고 책을 읽을 때도 완전히 이해할 때까지 다음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답답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하루에 한 권을 읽었을 텐데 이제는 몇 페이지 읽는데도 반나절이 걸렸거든요. 하지만 참았어요. 서두르지 말자를 계속 되뇌었습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마음이 편해지니까 오히려 집중력이 높아졌어요. 책을 읽는 속도는 느려졌지만 이해도는 깊어졌습니다. 그리고 한번 이해한 내용은 절대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이런 공부법을 2년 정도 계속한 후 1534년에 다시 시험에 도전했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어요. 시험장에 들어가서도 마음이 차분했고 문제를 끝까지 꼼꼼히 읽었어요. 답안 작성도 천천히 정확하게 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마침내 그는 생원시와 진사시에 동시 급제했어요. 그리고 그 이듬해인 1535년 문과에도 급제해서 관직에 나아갔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급제 후의 변화였어요. 조급함을 버리고 나니 모든 일이 오히려 빨라졌습니다. 관청에서 일할 때도 성급하게 처리하지 않고 차근차근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실수도 없고 효율도 높았어요. 서두름을 버리니 오히려 빨라졌다. 이것이 이황이 얻은 첫 번째 교훈이었습니다. 관직에 나간 이황은 젊은 관리로서 촉망받았습니다. 총명하고 성실했거든요. 성균관 전적이 되어 후학들을 가르치면서 학자로서의 명성도 쌓아갔어요. 하지만 곧 두 번째 유혹에 직면하게 됩니다. 바로 허영심이었어요. 조선시대 관료 사회는 치열했습니다.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오르는지, 누가 임금의 총애를 받는지가 곧 성공의 척도였죠. 관리들 사이에서는 출신 지역, 가문, 학문적 성과 등을 놓고 은근한 경쟁이 벌어졌어요. 이황도 처음에는 이런 분위기에 휩쓸렸습니다. 좋은 옷을 입고 싶어 했고 다른 관리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했어요. 특히 학문적 토론에서는 자신의 박식함을 과시하려고 했죠. 내가 이런 것도 안다, 저런 책도 읽었다 하면서 말이에요. 젊은 이황은 자신도 모르게 허세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회의에서 발언할 때도 꼭 어려운 한자나 고사를 인용했어요. 상대방이 모르는 책 이야기를 일부러 꺼내기도 했고요. 사람들이 역시 이황은 박학다식하다고 말하는 것을 듣는 게 기분 좋았거든요. 옷차림에도 신경을 쓰기 시작했어요. 관리로서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는 핑계로 좋은 옷감으로 만든 옷을 입고 고급스러운 갓을 썼습니다. 집안 형편을 생각하면 과한 지출이었지만 체면상 어쩔 수 없다고 자신을 합리화했어요. 그런데 1539년 38살의 이황에게 큰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어머니 박씨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신 거예요. 평생 자신을 뒷바라지해 주신 어머니의 죽음은 이황에게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조선시대 관습에 따라 이황은 3년상을 지내며 고향 안동으로 돌아갔습니다. 관직을 그만두고 오로지 어머니를 그리워하며 지내는 시간이었죠. 그리고 그곳에서 깊은 성찰의 시간을 가졌어요.
상중에 이황은 매일 어머니의 묘소를 찾아가 절을 올리고 자신의 삶을 돌아봤습니다. 화려한 한양 생활에서 벗어나 고향의 조용한 시골에서 지내니까 문득 자신의 모습이 객관적으로 보이더라고요. 나는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가?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였나? 아니면 진정한 나 자신을 위해서였나? 이런 질문들이 끊임없이 떠올랐어요. 어느 날 산속에서 혼자 책을 읽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깨달음이 찾아왔어요.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남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왔는지를 말이죠. 좋은 옷을 입는 것도, 화려한 말솜씨를 부리는 것도 모두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싶은 허영심에서 나온 것이었어요. 더 구체적으로 돌아보니 자신이 정말 부끄러운 행동들을 많이 했더라고요. 모르는 것도 아는 척했고, 읽지 않은 책도 읽은 척했어요. 심지어 가난한 집안 출신이라는 것을 숨기려고 거짓말을 한 적도 있었죠. 이게 진짜 나인가? 이렇게 가식적인 모습이 내가 추구하던 모습인가? 스스로에게 실망스러웠어요. 이황은 그날부터 변했습니다. 화려한 옷 대신 소박한 옷을 입었어요. 말도 꼭 필요한 것만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다른 사람의 평가보다는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데 집중했죠. 모르는 것은 솔직히 모른다고 말했어요. 어려운 문제에 부딪히면 더 공부해서 답하겠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지만 점점 이황의 진정성을 알아보게 되었어요. 3년상을 마치고 다시 관직으로 돌아온 이황을 본 동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예전에 야망 넘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조용하지만 깊이 있는 사람이 되어 있었거든요. 말수는 줄었지만 한마디 한마디가 깊은 울림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오히려 그런 이황을 더 존경하게 되었어요. 진짜 학자의 모습이 저런 거구나라고 생각했죠. 허세를 부리지 않으니까 더 신뢰받게 된 거예요. 이황은 이런 경험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인정은 뭔가를 과시할 때가 아니라 진실한 모습을 보일 때 찾아온다. 허영심으로 얻은 인정은 거품이지만 진정성으로 얻은 인정은 단단하다. 허영심을 버리니 오히려 진정한 인정을 받게 되었다. 이것이 두 번째 교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황의 수양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로 마주한 것은 분노라는 감정이었어요. 이황은 원래 정의감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불의를 보면 참지 못했죠. 관리 시절에도 부정부패를 저지르는 동료들을 보면 분노가 치밀었어요. 그리고 그 분노를 그대로 표현하곤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백성들을 생각해야 하지 않느냐? 같은 식으로 말이죠. 젊은 시절의 이황은 꽤 혈기왕성했어요. 회의에서 잘못된 정책이 논의되면 목소리를 높여 반대했고, 동료가 잘못된 행동을 하면 직접 면박을 주기도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이황은 정직하다고 평가했지만 동시에 너무 까칠하다고도 생각했어요. 1545년 44살의 이황은 홍문관 은교로 재직 중이었습니다. 그때 조선 사상 최악의 정치적 참극 중 하나인 을사사화가 일어나죠. 윤원영과 정난정이 권력을 잡으면서 수많은 선비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유님, 유관, 유인숙 같은 훌륭한 선비들이 억울하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황은 이 상황을 보며 분노했습니다. 정의롭지 못한 현실에 대한 분노, 무능한 정치에 대한 분노로 가득했죠.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였어요.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 절망적인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하지만 분노만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황 자신만 괴로워할 뿐이었습니다. 분노에 휩싸여 있을 때는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도 없었고 학문에 집중할 수도 없었어요. 어느 날 이황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분노가 아무것도 바꾸지 못한다는 것을요. 오히려 분노에 휩싸인 자신만 괴로울 뿐이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분노하는 동안에는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분노는 마음의 독이구나. 이 독을 마시면서 상대방이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 이런 깨달음이 들었어요. 이황은 분노를 다스리는 방법을 찾기 시작했어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자신의 마음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나는 무엇에 화를 냈는가? 그 화는 정당했는가? 그 화가 상황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었는가?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졌어요. 처음에는 어려웠습니다. 불의를 보면 자동으로 화가 치밀어 올랐거든요. 하지만 점차 화가 나는 순간을 포착하는 훈련을 했어요. 아, 지금 내가 화가 나고 있구나를 인식하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화가 날 때마다 이렇게 자문했어요. 이 분노가 상대방을 바꿀 수 있을까? 아니면 나만 상처받을 뿐일까? 대부분의 경우 답은 명확했어요. 분노는 상대방을 바꾸지 못하고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킬 뿐이었죠. 더 깊이 성찰하면서 이황은 분노의 뿌리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생각이 옳고 상대방이 틀렸다는 교만함이었어요. 자신의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재단하고 그 기준에 맞지 않으면 화를 내는 것이었죠. 그렇다면 나는 항상 옳은가? 내 판단이 항상 정확한가? 이렇게 자문해보니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자신도 실수할 수 있고 잘못 판단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점차 이황은 분노 대신 연민을 품게 되었습니다. 부정부패를 저지르는 사람을 보면 화를 내는 대신 저 사람은 왜 그럴 수밖에 없을까를 생각했어요. 아마 어려운 사정이 있을 것이다. 올바른 교육을 받지 못했을 것이다 같은 식으로 말이죠. 그리고 가능하면 그 사람이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직접적으로 비난하는 대신 좋은 책을 추천해주거나 함께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이런 관점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같은 식으로 접근했습니다. 놀랍게도 이런 접근법이 훨씬 효과적이었어요. 분노로 대할 때는 상대방도 방어적이 되어서 변하지 않았는데 연민과 이해로 다가가니까 마음의 문을 열더라고요. 이황 선생님 말씀을 들으니 생각이 바뀌네요라고 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어요. 을사사와 같은 큰 정치적 사건에 대해서도 마음가짐이 달라졌습니다. 물론 여전히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분노보다는 슬픔과 안타까움을 느꼈어요. 그리고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를 고민했습니다. 결국 이황은 정치적 혼란 속에서 관직을 그만두고 학문에 전념하기로 결심했어요. 하지만 그것도 분노에서 내린 결정이 아니라 냉정한 판단 끝에 내린 결정이었죠. 지금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학문을 통해 후학을 기르는 것이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분노를 버리니 오히려 더 큰 영향력을 갖게 되었다. 세 번째 교훈이었습니다. 네 번째 습관은 조금 다른 성격이었습니다. 바로 게으름이었어요. 하지만 이황의 게으름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게으름과는 달랐습니다. 이황은 몸이 약했어요. 어려서부터 자주 아팠고 기운이 없는 날이 많았습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지병이 생겨서 컨디션이 좋지 않은 날이 더욱 많아졌죠. 그래서 몸이 아프니까 오늘은 공부를 쉬어야지, 컨디션이 안 좋으니까 내일 하자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겉으로 보면 충분히 합리적인 이유였습니다. 몸이 아픈데 무리해서 공부할 필요가 있을까요? 하지만 이황은 점점 이것이 일종의 게으름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진짜 아플 때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공부하기 싫은 마음을 몸의 불편함으로 포장하고 있었던 거예요. 1548년 47살의 이황은 관직을 그만두고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을사사화로 인한 정치적 혼란에 지쳤고 학문에 전념하고 싶었거든요. 드디어 마음껏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어요. 하지만 고향에 돌아온 후에도 핑계는 계속 생겼어요. 몸이 아프다, 날씨가 좋지 않다, 집안일이 바쁘다, 친척이 찾아왔다. 하루 이틀은 괜찮았지만 이런 핑계들이 쌓이니까 공부하는 시간이 현저히 줄어들었어요.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런 핑계들이 점점 교묘해진다는 것이었어요. 오늘은 비가 와서 습기가 많으니까 책에 좋지 않다, 손님이 올 예정이니까 미리 준비해야 한다 같은 그럴듯한 이유들이 계속 만들어졌죠. 그런데 어느 날 이황은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나는 정말 아파서 공부를 못하는 걸까? 아니면 공부하기 싫어서 아픈 것을 핑계로 삼는 걸까? 솔직히 자신을 관찰해보니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공부할 때는 몸이 아프다고 하면서도 친구들과 담소를 나누거나 산책을 할 때는 멀쩡했던 거예요. 또 흥미로운 책을 읽을 때는 몇 시간이고, 집중해서 읽으면서도 어려운 책을 볼 때는 금방 피곤하다고 했죠. 그때 깨달았어요. 진짜 몸이 아플 때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마음이 게을러서 핑계를 대고 있었다는 것을요. 특히 어려운 공부를 피하고 싶을 때 몸의 불편함을 과장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이황은 즉시 새로운 원칙을 세웠습니다. 몸이 아파도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한다. 책을 읽기 어려우면 생각이라도 한다. 생각하기 어려우면 마음이라도 가다듬는다. 구체적인 실천 방법도 만들었어요. 몸이 아픈 날에는 누워서라도 책을 읽었습니다. 손으로 글씨 쓰기 어려우면 머릿속으로라도 글을 지어봤어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아플 때는 명상이라도 했습니다. 실제로 이황은 병상에서도 공부를 놓지 않았어요. 누워서 책을 읽고 일어나기 어려우면 마음속으로 글을 외웠습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나아지면 바로 책상 앞에 앉았죠. 제자들이 문안 인사를 오면 병석에서도 학문적 토론을 계속했어요. 더 놀라운 것은 이렇게 꾸준히 하다 보니까 오히려 몸이 좋아졌다는 점이에요. 규칙적인 생활과 꾸준한 정신활동이 건강에도 도움이 된 거죠. 의사들도 정신력이 몸을 이끄는 것 같다고 감탄했어요. 이황은 이런 원칙을 평생 지켰습니다. 60대 후반까지도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공부했어요. 몸이 아픈 날에도 최소한의 독서는 빠뜨리지 않았죠. 그의 제자들은 이런 스승의 모습을 보며 감탄했어요. 선생님은 어떻게 그렇게 꾸준히 할 수 있으십니까? 제자가 물으면 이황은 이렇게 답했어요. 게으름은 몸의 병이 아니라 마음의 병이다. 몸이 아픈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마음이 게으른 것은 의지로 극복할 수 있다. 게으름을 버리니 오히려 건강도 좋아졌다. 네 번째 교훈이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습관은 무계획이었습니다. 이황은 총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계획 없이도 웬만한 일은 다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우는 것보다는 그때그때 떠오르는 대로 살았습니다. 오늘은 이 책을 읽고 싶다. 오늘은 이런 글을 써보자 하는 식으로 말이죠. 젊은 시절에는 이런 방식이 나쁘지 않았어요. 즉흥적으로 하는 공부도 재미있었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문제점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우선 공부의 깊이가 부족했습니다. 한 주제를 깊이 파고들기보다는 이것저것 건드리는 시기였어요. 오늘은 논어를 읽다가 내일은 갑자기 맹자로 넘어가고 모레는 또 다른 책을 보는 시기였죠. 그러다 보니 어느 하나도 완전히 마스터하지 못했어요. 또 시간 관리가 비효율적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은 뭘 할까 하고 생각하다가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리고 하루가 끝나고 나면 오늘 뭘 했지 하는 허무함을 느꼈죠. 하지만 50살이 되면서 이황은 깨달았어요. 계획 없는 삶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깊이가 없다는 것을요. 특히 학자로서 후세에 남길 만한 업적을 쌓으려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했어요. 1552년 51살의 이황은 본격적으로 자신만의 공부법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일과를 세밀하게 계획하고 그것을 철저히 기록했어요. 이것이 유명한 퇴계일기의 시작이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먼저 몸과 마음을 정돈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세수하고 옷을 정리하면서 하루의 각오를 다졌습니다. 5시부터 7시까지는 경전을 읽는 시간이었어요. 논어, 맹자, 중용, 대학 같은 사설을 매일 조금씩 읽어나갔죠. 7시부터 9시까지는 아침 식사와 함께 가족들과 대화하는 시간이었어요. 단순히 식사만 하는 게 아니라 가족들과 하루 계획을 나누고 서로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9시부터 11시까지는 제자들을 가르치는 시간이었고요.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는 혼자만의 사색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침에 읽은 내용을 깊이 생각해보고 의문점들을 정리했어요. 오후에는 글쓰기와 연구에 전념했습니다. 2시부터 4시까지는 집중적으로 원고를 쓰고 4시부터 6시까지는 자료를 정리했죠. 저녁에는 하루를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오늘 계획한 것을 모두 실행했는지, 실행하지 못했다면 이유가 무엇인지를 점검했습니다. 그리고 내일의 계획을 세웠어요. 그리고 하루를 마칠 때마다 반성의 시간을 가졌어요. 오늘 계획한 것을 모두 실행했는가? 실행하지 못했다면 이유가 무엇인가? 내일은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지며 일기를 썼습니다.
이황은 이런 기록을 평생 동안 꾸준히 했습니다. 그래서 남긴 일기와 기록만 해도 엄청난 양이에요. 현재까지 전해지는 것만 해도 수십 권에 이르죠. 그리고 이런 체계적인 접근법 덕분에 성학십도, 자성록 같은 불멸의 저작들을 남길 수 있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계획적인 생활을 통해 이황 자신도 변했다는 점이에요. 예전에는 감정에 따라 들쭉날쭉했던 마음이 안정되었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자들도 선생님은 항상 일정하시다고 감탄했어요.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이황은 또 다른 깨달음을 얻었어요. 계획이 있으면 오히려 자유로워진다는 것이었죠. 언뜻 모순적으로 들리지만 계획이 있으면 지금 뭘 해야 하지 하는 고민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일을 하면 되니까 마음이 평안했습니다. 무계획을 버리니 오히려 진정한 자유를 얻었다. 5번째 교훈이었습니다. 1570년 12월 8일 69세의 나이로 이황은 생을 마감했습니다. 임종 직전까지도 그는 제자들과 학문적 토론을 나누었어요. 마지막 순간에도 학문하는 자세를 잃지 말라고 당부했죠. 그가 죽기 전까지 버리지 못한 것이 하나 있었다면 그것은 아마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마저도 마지막 순간에는 평온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삶과 죽음도 자연의 이치다. 받아들이자라고 중얼거리며 눈을 감았어요. 이황의 장례식 날, 안동은 물론이고 전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임금부터 일반 백성까지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그의 죽음을 애도했어요. 그들이 추모한 것은 단순히 학문적 업적이 아니라 이황의 삶 자체였습니다. 내가 평생 추구해온 것은 무엇을 얻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버리는 것이었다. 이것이 퇴계 이황이 우리에게 남긴 중요한 교훈입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얻으려고 합니다. 더 많은 돈, 더 높은 지위, 더 많은 인정, 더 큰 성공. 모든 사람들이 무언가를 자랑하고 무언가를 과시하려고 애쓰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마치 더 많이 가진 사람이 더 성공한 사람인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이황은 정반대를 말합니다. 진정한 성공은 나쁜 것들을 버릴 때 찾아온다. 500년 전에 그가 발견한 이 진리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조급함을 버리면 깊이가 생깁니다. 현대 사회는 모든 것을 빠르게 하라고 재촉하지만 정말 의미 있는 성과는 천천히 깊이 있게 할 때 나와요. 허영심을 버리면 진정성이 생겨요.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가면을 벗고 진짜 자신의 모습으로 살 때 사람들은 오히려 그 진정성에 감동합니다. 분노를 버리면 지혜가 생기고 게으름을 버리면 끈기가 생깁니다. 무계획을 버리면 안정감이 생기죠. 이것들은 단순한 도덕적 교훈이 아니라 실제로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실용적인 지혜입니다. 이황이 발견한 이 원리는 5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의 시대에도 인간의 근본적인 마음의 구조는 크게 바뀌지 않았거든요.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버려야 할 습관들이 있을 거예요. 혹시 여러분도 이황처럼 조급해하고 있지는 않나요? 빨리 성공하고 싶어서 중요한 과정들을 건너뛰려고 하지는 않나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가짜 모습으로 살고 있지는 않나요? 화가 나는 일이 있을 때 그 분노가 정말 상황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몸이 피곤하다고 핑계를 대며 중요한 일을 미루고 있지는 않나요? 계획 없이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시간을 낭비하고 있지는 않나요? 이런 것들을 찾아내고 용기 있게 버리는 것. 그것이 성공하는 삶으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쉽지 않은 일이에요. 이황도 평생에 걸쳐 조금씩 버려나갔으니까요. 하지만 하나씩 버릴 때마다 인생이 확실히 달라질 거예요. 나를 단단히 세우는 길은 나쁜 습관을 버리는 데서 시작된다. 500년 전 안동 산골에서 시작된 이 지혜가 오늘 여러분의 삶에도 작은 변화를 가져다 주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깊은 사색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